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리는 방송, 바로 고수의 전략. 지난주에 고수의 선택이라고 했다가 프로그램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나 했는데 고수의 전략이었습니다. 고수의 전략으로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고수 중에 고수 최강욱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화요일마다 정말 엄청난 화제거리를 주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주 방송하는데 매번 이렇게 황당한 주제가 많을 줄은. 예, 정말 황당한 주제입니다. 예.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예. 갑자기 김건희가 조사를 받았는데 아니 분명히 제가 그때 받았던 검찰로부터의 보도 자료를 보면은 네. 이 서울중앙지검의 그 관할의 그 청사라고 해서 거기서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관할 청사는 서울중앙지검 아닙니까? 말장난을 한 거죠. 말장난. 아니 근데 서울중앙지검 관할 보안청사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게 근데 알고 봤더니 대통령실 경호처예요. 예. 아니 대통령실하고 중앙지검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변명할 거예요. 중앙지검 관할 구역이 있는데 네. 종로구는 중앙지검이다. 또 그런 논리가 또 가능하구만. 예. 그 안에 있는 보안청사다 이 말인데. 예. 아니 누가 봐도 중앙지검이 관할하고 있는 보안청사라고 알아듣죠. 예. 그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는 게 예.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청사라고 하는 것도 네. 안 쓰는 말이란 말이죠. 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보안청사란 지금 이제 김건희 씨 어디서 조사받았을지 대충 짐작가는 데가 있는데 네. 창성동에 202 경비단이 쓰던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받았을 것 같은데. 예. 그거를 보안청사라고 부른 적이 없고. 예. 이번에 이번에 새로 이름을 붙인 겁니까? 그렇게 붙여가지고 하여튼. 야, 사실은. 이 인간들 봐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조사가 끝난 뒤에 보도 자료를 돌렸어요. 그 이튿날에. 이것도 아주 꼬라지가 우습고요. 처음에 그 속보로 떴을 때 네. 저는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예. 일요일 날 떴잖아요. 예. 그러면 토요일 날 조사받았다 이러길래 네. 이게 뭔 소리야. 아니, 토요일 날 조사받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고. 그럼요. 그것도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그 보안청사가 거기로 가가지고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건 뭐냐면 중간중간 조사하다가 그 중앙지검장한테 보고할 일이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건 이렇게 얘기했다.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 건에 대해서 조사했다. 보고조차 못하게 했던 거예요.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이런 조사가 어디 있어요? 게다가 외부에 알려지면 나는 중간에 나가겠다. 나가겠다. 김건희가 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콜검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부르는 콜검. 대로 가서 예. 부르는 대로 받아 적는다.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 우스운 게 이원석이 뒤늦게 보고를 받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게 그 선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뉴스를 즐겨 보는 편에 속하는 사람인데 검찰 조사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총장이 모르게 수사한 적은 없죠. 네. 그리고 이런 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원석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까지 했잖아요. 뭘 어떻게 저기를 할 건지에 대해서. 네. 아니 이 얘기도 들어보니까 저 도는 보도 자료를 보니까 이미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그렇게 할 줄 알고 야 비공개 안 된다. 검찰청사밖에 안 된다. 몰래 안 된다. 분명히 세계 지침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다 개무시하고 지멋대로 그 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임기가 이제 다 끝나가는 총장일 뿐더러 그간의 이원석이라는 사람이 보인 행보가 철저하게 용산에 납작 엎드리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입장에서도 별로 그렇게 의식하고 존중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까놓고 말하면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여기 앉혔냐? 야, 그렇죠. 우리 저 대통령실 용산에서 날 앉혔지. 그렇죠. 너한테 왜 충성해? 그 집단의 룰은 좀 더 힘 있는 쪽에 줄 서고 붙는다. 그러니까 아니 이원석이 그동안에 무슨 뭐 보여준 특별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용산의 관심 사안이기는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아마 김주현 민정수석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청수가 중앙지검장 오고 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 검찰총장은 배제돼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사건의 수사 보고나 지휘 라인에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속성상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거든요. 민정수석실이 이제 계속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보고받고 관여하고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중앙지검하고 직거래를 하지 대검 통해서 하는 건 없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나온 그 대검의 반응을 자세히 보시면 총장뿐만 아니라 대검 참모 중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거나 보고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니 그래도 그 검사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검에서? 그 집단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일반적인 공조직으로 제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정치검사들이 주도하는 집단이고 하는 짓도 보면은 정당에 흡사한 짓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아니 예를 들어서 뭐 황우여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됐다고 했을 때 월이황 그분한테 무슨 중요 사안에 대해서 누가 논의하고 보고하고 결정하고 했을까요? 그 아니잖아요. 그냥 내세워놓은 일종의 바지사장인 거지. 지금 이제 그 꼴이 난 거죠. 야, 근데 저는 아니 근데 윤석열 씨가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 그 총장 패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반발하고 뭐 그때 뭐 일부 뉴스에서 뭐 제 사건 가지고 이성윤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한 거 가지고 뭐 총장이 식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오대요. 근데 역으로 지금 만약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윤석열 총장 때 윤석열이 가만히 있었냐 이거죠. 온데 언론 플레이하고 무슨 전화 걸어서 쌍욕하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성윤 지검장한테 쌍욕 또 연수원 동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행태에 비춰봐도 윤은 그 정말 이원석한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자기 똘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배신의 역사를 거듭하면서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수사나 측근도 못 믿는 거죠.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이고. 현재 스코어. 아니 예전에 무슨 김건희 수사건 가지고 날아갔다고 하는 송경호나 뭐 저런 또 중앙지검의 차장들이나 뭐 이 친구들도 그 윤석열 수사 아니었나요? 아주 열심히 일하는 수사였죠. 그렇지만 이 판단의 척도가 본인의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본인의 배우자 사건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 그걸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유승민 씨가 잘못된 사랑꾼. 나는 하여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사람한테는 충성합니다. 진짜 이쁜 사랑하고 있어요. 아니 이러면은 검찰 조직 내에서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될 텐데. 이 프로스 그건 난리 브루스가 예전 나오고. 같으면은 게시판에다가 뭐 도배를 하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또 조용하잖아요. 조용해요. 그게 이 집단의 속성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무엇을 위해서 떠들었던가. 그때는 또 말끝마다 우리 총장님 어쩌고 하면서 지금 이원석은 지네 총장이 아닌 거지. 왜냐하면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다음 인사 때도 이원석이 관여할 수가 없고 그 전에도 보니까 이창수가 중앙지검장 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원석은. 그것도 몰랐습니까? 몰라서 이원석이 그때 뭐 7초간 말 안 했네 어쩌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내부에서 그거만 바라보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신호인 거죠. 오로지 인사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자기의 승진과 연관돼서 그 실질적인 힘을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줄대는 게 이 정치검사들의 속성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그거에 신경 쓰지 않고 뭐 묵묵히 일하는 검사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지금 이제 윤 정부 들어와 가지고 내부에서 그 실제 검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윤과 한해, 그러니까 윤한이 지금처럼 이렇게 틀어지기 전에 윤한 라인에 섰거나 완전히 거기에 충성 맹세를 했거나 과거에 이제 그 윤한이 그 싫어하는 수사를 했던 당사자들과 가깝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만 주요 보직이 다 채워지고 있다. 그리고 지네 조직 내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다음에 이제 그 주요 직책을 맡기려면 어떤 일정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을 뭘 검사장을 시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지금 싹을 잘라내고 있다. 철저하게 윤석열 사단으로만 주요한 보직을 줘가지고 아예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윤석열의 천년왕국 뭐 이런 거를 꿈꾸는다고
보일 정도로 너무 심하게 한다, 인사를 편중되게. 나중에 퇴임한 이후에도 유훈 통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네. 아니 그래서 사실 뭐 이문정 검사라든지 뭐 진혜원 검사 이런 분들은 승진을 아예 포기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지. 진짜 여기 승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일체 침묵하거나. 그러니까 검찰 조직의 속성에 대해서 넌덜머리가 나서 아예 거기하고 지금 인연을 끊은 분들이죠. 이게 박은정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조금만 맨정신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꼬락서니가 정말 웃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예전 같으면 자기가 그러니까 TK 출신들이 검찰에서 잘 나갔잖아요. 항상. 그럼 본인이 TK라는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TK들끼리 혹은 이제 TK 출신 누가 오면은 그렇게 시끄럽게 그 경북 사투리를 쓴다는 거야. 복도에서건 어디서건 막 그렇게 시끄럽게 떠든대요. 그러니까 그 꼴만 보고 있어도 아 여기 주인이 누구다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게 자꾸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유치하다 진짜. 이현주, 뭐 이문정, 박은정 이런 분들이 뭐 오죽 많은 사례를 얘기했습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그 알량한 권력에 도취돼가지고 이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이 정부 와가지고 일종의 룰처럼 굳어져 버리니까 멀쩡하던 친구들도 나 여기서 먹고 살려면은 저기다가 잘 보이고 저기 붙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검찰 조직이 뭐 부끄러운 일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신경 쓰지 말고 내 것부터 빨리 챙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조직 문화가 일종의 정착이 돼 버리는 거죠. 이게 사실 뭐 검찰만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한덕수 그 양반이 전라북도 출신인데 동아일보에서 옛날에 그 김기만 기자였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분 고향이 전라북도 어디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니 관가 그 프로필 낼 때 하니까 그 YS 때 득달같이 연락이 와가지고 전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팩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간 나는 서울이다. 서울로 고쳐달라. 이랬다는 거예요. 서울이 아닌데 하여튼 뭐 서울이라고 했는데 DJ 정부 들어서고 나서 서울이라고 적었더니 아니다. 난 전라북도다.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청문회 때 그걸 물었거든요. 절대 그래서 아니라고 잡아대더라고. 그런 적 없다고? 아니 증인이 있는데. 증인이. 그러니까 그분은 현장에 안 계셨으니까 그냥 아유 제가 고향에 대해서 뭐 아니 심지어 저 누굽니까 저 이상민 장관도 그 전북 사람으로 분류하잖아요. 이상민이 왜 전북 사람이야? 충안고등학교 후배인데 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또 아버지 고향이 아마 전라북도인가 봐요. 아니에요. 전에 그런 식으로 MB 때 유인촌 씨가 그때 장관 됐을 때 전주 출신으로 분류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6.25 때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야. 피난가다가. 내가 제가 전주 사람인데 유인촌 씨 전주라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6.25 때 피난 가는 와중에 거기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그렇게 불구하고. 따지면 이명박은 그러면 그 양반은 막 일본 사람이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후임 검찰총장은 우리 저 이창수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뭐 이제 그렇게라도 할 것 같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죠.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죠. 아주 진짜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이게 공조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완벽한 사조직이 된 거지. 공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잖아요. 지금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작년 그 디올백이 세상에 까발려지기 전에 기자들하고 김건희하고 만났는데 그때 김건희하고 만나던 기자들은 휴대폰을 다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걸 다 내놓은 다음에 제출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 들어간 자리에서 기자들 앞에서 김건희가 했던 말이 사과는 무슨 사과?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디올백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때였는데 뭐에 대한 사과? 도이치모터스죠. 예. 사과는 무슨 사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조가 오늘도 요즘에도 이게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얘기를 다 듣고도 보도를 안 한 거를 그걸 기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메모를 그 기자들이 또 이런다면서요. 그렇게 듣고 난 다음에 뭐 메모도 못 한다고 하니까 나와 가지고 서로 이제 말하자면은 이 브레인 스토밍은 아니고 아예 그러니까 짜맞추게 하는 거죠.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서로 나누면서 그 말을 복원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사과는 무슨 사과? 이거 갔다 와서 정보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회사에다가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 얘기하잖아. 비공개나 오프 더 레코드를 약속했더라도
지들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때는 보도하는 게 네. 저널리즘 원칙에 맞다. 예. 계속 그래오지 않았나요? 예. 그도 안 하잖아요. 안 했잖아요. 아유, 그래놓고는 뭐 야당한테만 그냥 뭐 코딱지만한 뭔가 좀 자기들이 봤을 때 김혜경 여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어. 사과는 무슨 사과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뭐 일면 톱으로 나오지 않겠나. 예. 아 근데 정말 이게 너무 이게 그 이런 시스템이 너무 비루한 게 김건희 이게 윤석열도 아니고 투표로 뽑힌 윤석열도 아니고 한 표도 얻지 못했던 김건희가 대통령 머리 위에서 온 나라를 그냥 휘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제어 못한다는 게 이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맞나? 이게 몇 번에 걸친 민중혁명을 통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모범된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이런 현상인가? 어제 김민기 선생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얼마 전에 연락을 그 가까운 분들한테 한번 뵙고 싶어서 드려봤더니 그렇게 급하게 뭐 저기 일이 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었는데 암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갑자기 저기 하셨는데 김민기 선생님이 만드신 작품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신장로길, 곱게 난 신장로길 이런 단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뮤지컬이나 이런 내용 중에 보면은 그 학교 가지 말고 뭐 나와서 일도 하라 라는 얘기. 그 다음에 또 서울로 오빠 학교 보내려고 집에 소를 판다. 뭐 이런 가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를 아시는 분들의 감성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닿는 단어들이 있는데 지금 감성으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노래를 듣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탄광촌 이야기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김민기 선생이 남기셨던 그 주옥 같은 작품들, 그 상록수, 아침 이슬, 뭐 봉우리, 뭐 이런 노래들이 백구, 친구, 그렇죠. 근데 이 시기에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과연 예전에 그 가졌던 그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 그런 속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렀던 노래들이 그 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민기 선생님이 의도하셨든 의도하시지 않았든. 근데 그 뜨거운 열망의 결과로 우리가 많은 민주화의 성취를 이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날마다 그런 노래가 불려지잖아요. 심지어 이명박조차 그걸 갖다가 써먹을 정도로 청와대 뒷산에서만 뭐 아침 이슬 들었다. 근데 그런 분들의 그런 피땀 어린 노력이나 어떤 그 고초의 결과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이따위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통치를 당하는 모양새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현실. 이게 너무 쓰라린 거예요. 그동안에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뭘 우리가 발전시켰다는 것인가 도대체. 그래도 우리야 저항하는 입장이고 뭐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니까 그래도 두 발을 뻗고 잘 수는 있는데 이런 비루한 인간들한테 고개 조아리고 그렇게 아부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이런 공직자들이나 사실 이명박근혜 정권이라는 걸 거친 이후에 뭐 예를 들어 블랙리스트 문제라거나 무슨 저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문제라거나 그 다음에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철저하게 그 굴종하는 소위 영혼 없는 공무원들의 모습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털고 가는 시기가 왔고 그걸 털어내는 것이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뭐 하는 짓들 보면 고스란히 살아남아가지고 진짜 독부섯들이에요. 다 고개 치켜들고 세상에 김장겸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이 되겠다고 하는 나라로 지금 돌아왔다는 거. 저는 진짜 너무 아무리 역사가 굽이치면서 흘러간다고 하지만 뭐 제대로 털지 못하면은 언제든 그것들이 다 기어 올라온다. 박물관을 튀어나온다. 이런 점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진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정말로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저희 이 방송이 업로드 되는 시간으로. 근데 사실 저희가 녹화하는 시간으로는 그 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측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판에 큰 변수가 터졌어요. 그 한동훈이 나경원을 상대로 해서 당신 나한테 와서 공소 취소 청탁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한번 고개를 숙이더니 다시 다음 토론회에서 막 나경원이 다그치니까
그러셨잖아요. 개인적인 부탁은 네. 눈 하나 깜짝하네요. 네, 막 네. 나경원이 난 그렇게 대노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막 쏘아붙이는데도 네 그러셨잖아요. 왜 왜곡을 하십니까? 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이고 그런 자가 여당의 후보로서 지금 소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1차의 과반을 넘길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 자체가 네. 너무너무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봤는데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네. 그 김건희 문자 공개 건으로 네. 갑자기 흐름을 타버렸잖아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이거 되려나 보다 했는데 그 건 터지고 나서 이제 당내 민심 같은 거는 예.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서로 이제 범죄 저질렀다고 지목하고 그 경쟁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는 사건 청탁한 거고 자기 사건 없애려고 하나는 청탁 듣고도 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면 서로 범행 자백 경연 대회를 한 건데 네. 그런데 그 당의 구성원들, 그 당의 열성적인 지지자라는 사람들은 이게 그 야당의 일종의 폭거에 맞서서 앞장서서 빠루 들고 싸웠던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그 문제를 좀 우리가 권력을 잡고 네가 법무부 장관이 됐으니 정리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네가 사적으로 너 빠지려고 나한테 부탁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한테 지금 우리의 대표님 하면서 지금 열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하긴 이게 자기들이 도대체... 배출한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을 우리의 대선 후보 이랬던 인간들. 네, 그러니까 그거에 한두 번이지 어떻게 그렇게 계속 반복될 수가 있냐고. 나 진짜. 이것도 정말 볼만합니다. 진짜. 예, 윤석열 찬양하면서 또 그렇게 하더니 한동훈이 윤석열을 배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또 거기 가서 붙어가지고 와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이익을 지켜줄 그냥 지배자가 필요한 것이지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1차에 될 것 같아요. 한동훈이. 제 예상에는 1차에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시각이 2시 24분이거든요. 한 4시 반 이후에 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김용민이가 이것도 작두 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지난 대선 때 어마어마한 2030 남성 세대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이면은 21년, 22년 그쯤인데 요 빠루 사건은 20년 일이고 20년에 그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이었죠. 그때는 2030 남성 세대에게 쓰레기 정당이었습니다. 뭐 논할 가치도 없는 정당이었단 말이죠. 그 구태 어린 자들이 벌였던 공소 취소를 과감하게 끊어버린 한동훈이 그들에겐 영웅일 수 있어요, 사실은. 새 정치의 표상일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좀 깊이 있게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이준석 따라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따라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준석한테 열광하면서 그렇게 지지 보내고 당대표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네네네. 여성 혐오하면서. 아니 근데 사실은 제가 그걸 짐작하는 이유가 그 대선 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 총선 국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거의 뭐 완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루어지는 전당대회인데 총선 패배 최고 책임자인 한동훈이가 그러니까요.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걸 보면은 많이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망하는 길로 확실하게 가고 있구나 저 당은. 그게 뭐 드러나는 거죠. 이게 자기들끼리도 그런다면서요. 지금 짧으면 일주일짜리 길면 3개월짜리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는 2주를 못 넘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하나 보내고 그 다음부터 흔들기 시작할 것이다 뭐 이렇게. 아니 내가 이재명 대표는 난도 안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한테는 최초 보낸 거는 이제 기소장. 일주일도 안 돼서 기소, 당신 기소야. 뭐 누구를 못 알아봤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당선 목적에 허위 사실 공표로 엮어가지고 이제 그 9월인가 10월에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재밌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아주. 해당 행위라고 지금 이미 한동훈 걸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 무슨 원희룡이 제기했던 무슨 사천 논란이네, 댓글 문제 공작이네, 뭐 총선 때 있었던 몇 가지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그때 한 맺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어떻게든 하여튼 조치가 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 보니까 완전히 쪼개져 가지고 그 뭐 전당대회 이후에도 화합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한 어린 분당대회라고 하더만요. 원한 어린 분당대회. 너무 맞는 말 같던데. 아니 그리고 원희룡, 나경원 두 분이 말씀하는 것만 봐도
이번에 정말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맛이 어떤 맛인가 너무 진하게 느끼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막 진저리를 치는 것 같던데. 그 예전에 우리가 저 민주당에서 했던 말이 찰스 맛을 우리만 볼 수 없지. 그 대선 직후에 찰스 맛을 우리만 볼 수 없지.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맛을 우리만 볼 수 없지. 아주까리 기름 맛을. 아주 꼴들이 가관이더라고. 무슨 뭐 원희룡 씨 이렇게 얘기하잖아. 무슨 얘기를 하면은 다른 거 끌어다가 돼가지고 메신저 공격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그런 식의 검사수법 쓰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원희룡한테 또 저하고 똑같으시네요. 이렇게 하고 그거 보셨어요? 순간적으로 지나간 사람들이 잘 그걸 말씀 안 하시던데. 원희룡이 계속 너 비대위원장 될 때 전화 받고 된 거지. 뭐 그다음에 그 뒤로도 계속 뭐 연락하고 저거 한 거지. 그리고 또 뭐 비서실장 찾아온 거 네가 공개했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 내밀한 사정을 자꾸 공개하고 하는 게 그게 그런 사람이 대표 자격이 있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원희룡이 덧붙이자면 당무 개입이 드러나게 한 건데 당무 개입은 탄핵 사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탄핵 사유, 대통령 탄핵 사유. 아주 아무 말 대잔치를. 이 사람이 지금 친윤이라고 나온 건지 죽이려고 나온 건지. 아니 나경원도 말이죠. 저기 공소 취소 청탁. 이 자체를 부인하진 않아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데. 그게 아주 공의로운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이거 보면서 인간들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이야. 지금 다들 뽕을 맞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나 절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너무너무 저는 여실히 드러낸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살아온 세계에서는 힘을 가지고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치장이고 국민한테 보이기 위한 어떤 포장일 뿐이고 또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법 지키는 거는 없는 애들이 지키는 거지 우리처럼 배우고 또 이 바닥에 나름대로 이제 판관하는 사람들은 좀 예외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열외로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마인드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같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소한 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 아유,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의원님 그렇다면은 이후에 그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당이 둘로 쪼개졌는데 무엇이든 이게 그 한동훈 쪽으로서는 윤석열이 우리를 공격했다. 뭐 저 나경원, 원희룡 다 동원해가지고 이런 생각에 혹시 최혜병 특검법 제2 때 어떤 표결을 할지 또 나중에 또 한동훈 특검도 이제 민주당이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조국 혁신당이 발의한 것이고 이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한동훈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 같고 일단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지지하는 사람들이 8명 될 것 같은데 합치면 거기다가 안철수 있지. 그건 뭐 윤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혹시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행사해서 재의결로 죽이는 게 훨씬 그렇죠. 아니 용사는 포용하려 했다. 그러다 국회에서 그렇게 나온 거 어떡하냐. 그것도 한동훈이 2심을 잃은 거 아니냐. 이렇게 엮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이 취임하고 나서 바로 뭔가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보는 시간이 서로 이제 탐색자를 벌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검찰이 이렇게 무리하게 김건희 면죄부를 주기 위한 홀검 수사를 왜 했느냐라는 게 전당대회가 맞춰지고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당연히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사안인데 그거에 대한 입장이 뭐냐, 특검법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이제 덜컥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사전에 이거를 조사를 해서 아이 뭐 조사도 다 했고 뭐 웬 특검이냐라는 말로 이게 털어내기 위한 일종의 수법이다. 근데 조사를 다 했다 이 멘트가 나올 상황입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엉망진창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은 뭐 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유상범 의원 이번 청문회 때 그 공 세우는 거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골프를 안 해서 모르는 것 같은데 3부가 아니, 이러면 임성근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그러면 3부 그 3부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3부는 없습니다. 계속 단호하게 없습니다. 3부는 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다른 데는 하니까 다른 데도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거. 윙크로라도 해야지. 윙크로도 안 하고. 예. 여튼 그런 식으로 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웃기는 행동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아, 제 유상범은 정말 또 개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저기 박정훈 대령한테 수사권도 없는데 왜 수사했냐? 유재은이 수사권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유재은이 누군지 난 모르겠지만 바로 옆에 있는데. 야, 우리 정말 유상범은 그 연예인을 했으면 도색 따라서 연예인 했으면 딱 좋았겠다. 웃기는데 소질이 있어요, 진짜. 아니 그 형이 또 과기부 장관 지명받아가지고. 글쎄 말입니다. 참 진짜 도의가 없어서. 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당은 쪼개질 판이고 결국 이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윤석열한테 치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윤의 소위 지시나 이런 게 먹히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윤 버리기 수순으로 넘어갈 거고, 대두덕이 강화될 거고. 아무래도 뭐 잠시간은 뭐 저기 탐색전을 하긴 하겠지만은 잠깐 탐색하겠지만. 이 한동훈의 힘이지 이게 사실 온갖 대통령실에 한동훈 떨어뜨리기 공작이 그 무력화된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당내에서 윤석열의 어떤 힘이 미치는 이런 모든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리고 자기 당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고. V1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선 일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 문자를 공개하는 거는 자기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안 먹힌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킨 거잖아.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대두덕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만 그냥 죽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또 뭔가를 또 꾸미고 저지를 겁니다. 아니 이준석 그 전 개혁신당 대표 말에는 그 2주 정도 있다가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그 윤리위원회 뭐 이런 거 가동할 준비를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윤리위원회.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도 관건입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최고위원은 둘 정도는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보더라고요. 지금 국힘 최고위원 경선을 하고 있다는 거 아예 시민들이 모르세요. 지금. 몰라요. 지금 많이 나왔는데 무슨 김민정 같은 사람도 나오고. 김민정 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뇨한 씨도 무슨 최고위원으로 나와 있고. 거기도 5명 뽑는다면서요. 근데 한동훈파가 최소한 둘은 돼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박정훈, 진종호 이렇게 셋이 한동훈파라면서. 근데 박정훈은 어렵고 그 진종호하고 장동혁이 되기를 바라는 거니까요. 그 둘을 바라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은 또 자기 대표 몫에 또 지명직 최고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걸 2명 해가지고 이제 그 과반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될 것이고. 지금 그 당 내에서 소위 이제 반한 정서나 기류가. 형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야 한동훈이 그러니까 확실한 대권 주자로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거기가 들러붙을 사람들이지만 지금 봐서 뭐 자기들이 볼 때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니까 너무 많이 남았어요. 임기가 한 3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라도 저 등 뒤에서 칼을 꽂겠죠. 그러면 또 한동훈이라고 해서 또 그냥 당할 리는 없고. 근데 한동훈의 성격상 뭐 직접적으로 들이받지는 않는 것 같고요. 들이받지 못합니다. 이 전당대회 이후에는 진짜 자기한테 칼이 드리워지면은 싸울 수도 있겠다. 이미 대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물밑으로 아주 더러운 싸움을 계속 할 거라니까요. 서로 뭔가 흘리고, 뒤통수 때리고, 다른 사람 내세워가지고 이 말하고. 그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김건희 특검법. 또는 최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 둘 다 처리되면 정말 볼만하겠습니다. 진짜 완전 국민의힘은 두 쪽 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윤석열이가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 가능성. 충분히 그럴 생각할 사람이죠. 만들면 좋죠 뭐. 그러면 누가 들어가나 그러면? 신혜식, 뭐 김상진 이런 사람 들어가나? 다 들어. 아스팔트 보수도 다 들어가겠죠. 전광훈도 들어가고. 전광훈도 합치고. 그럼 자유통일당을 인수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있는 당은 이제 뭐 공기업의 뭐 이사장이든 그 감사든 뭐 연봉이 억이 넘어가는 이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자리가 한 5만 개는 된다고 하던데. 국힘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 국힘을 나중에 다 흡수를 하고 한동훈은 내버리고 이런 그림을 또 그릴 법도 합니다. 글쎄요, 뭐 먹을 걸 가지고 얼마나 유용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3년이나 되겠지만. 남았지 않습니까? 3년이나 남아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 여론이나 이 당의 향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윤이 이제 확실히 대드덕이라고 만약에 느껴지면 이 사람들이 또 그건 또 짓밟고 버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아니 이회창 씨가 김영삼 화형식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을 다시 벌이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데 당장은 말씀처럼 이제 윤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버틸 거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을 아주 그냥 그 자기 말 철저하게 들을 사람으로만 지금 임명을 할 것이고 그게 이제 그 윤의 어찌 보면 지지되고 이제 버팀목인데 그게 한 번이라도 이제 8명이 넘어와가지고 재의결을 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거는 이제 그 뒤로도 반복되면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저는 특검법 이전에 국정조사 이런 것들이 되게 전략적으로 잘 배치돼서 필요하다는 국정조사 생각입니다. 거부했을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가 없죠. 아 그래요? 예, 그거는 뭐 대통령이 무슨 법안에 서명하는 게 아니고 국회 의결로 하는 거라서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예를 들어서 뭐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는데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 이러는데 안 나오고 이러면 이거는 뭐 동행명령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안 나오고 그 부담을 다 지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건 굉장히 오래 걸릴 일이고요. 지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는 좀 아예 개헌을 시도해서 윤석열이 임기를 단축시키고 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어찌 보면 윤석열한테 세게 당했던 한동훈도 받을 수 있는 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현실성 있는 윤의 조기 퇴진은 아닐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좀 만나자고 하니까 뭐 이런지아에 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아 그래요? 저는 그 보도를 못 봤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도 개헌 관련해서 뭐 개헌한 거니까? 개헌이라고 하는 게 뭐 당신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중임제 개헌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은 개헌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용사는 뭐 아예 들은 척도 안 했다는 거죠. 뭐 안 듣든 말든 국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거부권 행사 못 하는 거라서 그걸 할 수 있죠. 그 200석을 넘겨야 한다는 점이 좀 있고 그렇게 해서 추진이 돼가지고 국민투표로 통과만 되면은 그러면 바로 이제 얼마 만에 그러면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겁니까? 그게 뭐 개헌안을 붙이고 90일 아니었나? 뭐 헌법에 그 규정이 있는데 90일이요? 그 안에 대통령 무조건 공고해야 되고 국민투표하고 이제 개헌 절차를 끝내야 될 텐데 윤석열이 디펜스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 전혀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200석으로 발의해서 의결하고 국민투표로 바로 가는 거라서 그건 대통령이 낄 수 있는. 그러면 그래서 치러지는 대선에 윤석열이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죠. 그러니까 헌법 부칙에다가 현재 대통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걸 부칙에 담게 되거든요. 현 대통령도 임기는 헌법에 의한다. 그다음에 이제 선거 선출 관련해서도 이거에 의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윤한테 던져줄 먹이로 너 나와라. 그렇지. 아니 저는 그게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뭐 자기 임기를 단축시킨다, 자기 동의 없이 이런 거 가지고 또 명분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너도 나와라. 그래서 아예 중임제로 가면은 너 지금으로부터 8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꼬시는 거. 물론 이제 당연히 한 20%대로 이제 떨어지겠지만은. 또 우리 한동훈이도 나오면은 재밌겠네요. 그 TV 토론에 나올 거 아니 다 같이 나와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장세동이 다 나오는 거.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아주. 우리 의원님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도 보시죠. 그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정봉주 돌풍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사실은 공천 어렵게 됐다가 이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그만뒀나요? 아니면은 당에서 그냥 취소한 건가요? 당에서 취소했었죠? 그런 것 같은데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본인은 정말 오매불망 바라던 정치 재개였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고요. 근데 지금 그때 불출마하면서 저로 끝내달라 뭐 그런 얘기 그랬었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었네요. 어쨌든 본인은 정말 간절히 바랐던 그런 정치 재개였는데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정봉주 바람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토요일, 일요일 날 그 의원들이나 최고위원들이나 또 후보자들이나 지금 전국을 돌면서 주말에 경선을 하니까 뭐 제주도, 강원도 그리고 경상북도, 그렇죠. 대구 쭉 거쳐서 왔잖아요. 인천도 있었네, 인천.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통화를 좀 해서 할 기회가 있어서 이래저래 얘기도 듣고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일단은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제 왜 정청래 의원이 1등을 했었잖아요. 수석했죠. 그때 득표율 또 그때 분위기 그때 격차 비슷하게 지금 간다는 거예요. 정봉주 후보가. 그래요? 그리고 당원 지지율이나 국민 지지율이 거의 균등하게 20% 이상 쭉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뭐 정봉주 후보가 1등할 가능성이 높다.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 근데 이제 내부적인 견제가 좀 이제 시작이 됐나 봐요. 1등을 계속 이제 지역마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근데 이제 정봉주 후보 본인이 일단 그 본경선에 들어가서 이런 몇 번이라도 하여튼 이런 지지를 받았다는 거에 되게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장의 열기나 반응을 보면 정봉주 후보의 그 슬로건이나 앞으로 내세웠던 게 그 탄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앞장서서 싸우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다른 후보들은 약간씩은 좀 결이 달랐잖아요. 뭐 대선에서 승리하겠다, 내지는 뭐 이재명을 지키겠다. 뭐 그런 적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당원들과 국민들의 열망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사실은 정봉주의 선명한 투쟁 공약을 통해서 지금 표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후보들이 탄핵을 언급하고 지금 이제 싸울 때다라는 말을 다 받아서 연설 분위기나 내용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좀 다 수렴되고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정봉주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게 무슨 무슨 이런 언론에 많이 노출돼가지고 뭐 인지도가 있어서 이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언론들이 하는 소리고. 그거보다는 지금 당원들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가장 잘 싸울 것인가. 그러다 보니 정봉주 후보가 1위를 지금 달리는 거 아닌가. 저는 거기 한 가지 더해서 과거에 지금 나오는 후보들 중에 안 싸우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싸우겠다고 하죠. 그런데 싸웠고 지든 이기든 싸웠고 또 싸웠지만 좌절하지 않고 일어선 후보.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 없이 나와서 말로만 싸우겠다 이런 사람보다는 경험으로서 보여준 사람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사람이고 정봉주 전 의원도 그렇고 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지금 각광을 받는 이유도 싸워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 진정성을 거기서 입증을 받은 거예요. 김병주 후보 많이 나오는 거 보십시오, 표가. 거기도 뭐 그렇게 김병주 후보가 뭐 의원 시절에 막 싸우는데 선명하게 앞장서고 이런 이미지는 아니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근데 이번에 정신 나간 사람들 한 치도 안 물러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도부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싸우기야 제일 많이 싸웠죠. 그 별 4개인데 본인 출신으로. 그래서 사실은 또 정봉주 전 의원이 그동안 가짜 미투니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계속 정치 진입이 좌절됐는데 그 많은 당원들이나 또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저 사람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 올곧은 길을 걸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또 여러 가지 비판할 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참 미증유의 상황에서 싸울 사람으로 정봉주 같은 사람이 딱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간의 과정이나 삶을 통해서 인정받은 면도 있고 또 동정표도 상당수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최강욱 의원님도 지금이야 좀 저놈들의 공작에 의해서 발이 묶여 있지만은 풀리는 순간 좀 크게 또 저는 그 정도 홀링을 좀 받지 보통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런 말할 수 없이 정말 견제와 한동훈이가 싫어하는 거 봐봐 얼마나 싫어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고분고분한데 우리 최강욱 의원님은 딱 싸울 준비가 돼 있어. 또 의원님이 빨리 윤 부부하고 한동훈이가 사라져야지. 저도 좀 잊혀지죠. 잊혀지긴 별 말씀도 하세요. 다시 돌아오셔야죠. 돌아오셔가지고 할 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야 그
이렇게 좋은 교훈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까불면은 상대를 키워준 것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죠, 사실은. 하여튼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민주당 전당대회는 그러면 뭐 지금 뭐 상당히 또 정봉주 전 의원이 또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석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지금 다들 그렇게 또 예측하는 것 같고. 예. 아이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지금 수석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는데. 4, 5, 6, 7, 8위 분들이 차이가 많지 않으니까 아마 이제 거기서 이렇게 세 명이 누가 말하자면 떨어지느냐. 그게 오히려 더 관심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김민석 의원을 수석으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이런 목소리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뭐 얘기하고 뭘 무슨 예를 들어 조직을 돌리고 뭐 무슨 홍보한다고 해서 지금 먹힐 일이면 진작에 김민석 후보가 1등이 됐겠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예전부터 이제 김민석 의원을 잘 알고 또 친하기 때문에 그 사선의 경륜이나 그다음에 김민석 의원이 갖고 있는 실력이 있거든요. 그럼요. 뭐 메시지를 개발한다든지 어떤 구호를 만드는 거라든지 아젠다 세팅이라든지 아주 탁월합니다. 아주 전략가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아주 소중한 최고위원으로서 곁에 같이 계시면 좋을 거고 이런 건 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하여튼 그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지금 당장 가장 멋지게 열심히 치열하게 싸울 사람을 지금 원한다. 근데 이제 김민석 의원은 그보다는 전략가 쪽이니까 지금 약간의 그 열기면에서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정봉주는 일종의 그 윤석열 타도용이고 김민석은 대선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두 분의 어떤 강점 같은 것들이 고루 잘 반영되는 지도부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요. 민주당 상황 이제 과열 양상으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요즘 뭐 또 고개를 드는 것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이제 비판인데 비판 중에 새겨들을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예컨대 이제 수구 부패언론들이 비난했던 그 논리, 걔네들이 이제 쓰다가 버린 걸 들고 와가지고 이제 찌르고 이렇게 휘두르고 이거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현주 의원의 그간의 행보가 지금 민주당에서 그냥 흔쾌히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발언이나 행보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전에 탈당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절로 넘어가서도 한 얘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도 이현주 후보가 지금 그 7, 8등 돼가지고 떨어질 거다라는 예측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현주 후보가 어떻게 컷오프가 안 되고 어쨌거나 이현주가 자기 있는 자리에서 지금 윤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열심히 싸웠다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놓고 보신다면 정봉주의 흠과 이현주의 흠, 정봉주의 투쟁력과 이현주의 투쟁력 뭐 그런 것들이 당연히 판단의 기준으로 돼서 지금 저런 숫자로 표출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현주 의원이 또 수석으로 꼽히면은 공격을 받을 겁니다. 수석으로 지금 자꾸 꼽히니까. 근데 수석이 뭐 무슨 당대표를 대리할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뽑는 트랙이 다르고. 용어 자체도 원래는 없죠. 그냥 서열상 그렇다는 명예 호칭일 뿐이지. 그렇게 따지면 저도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출신이에요. 합당하고 나서 제가 바로 수석 최고위원이었는데. 그러셨지 참. 그 별다른 적이 없죠. 아무. 뭐 의자만 회의할 적에 대표랑 가깝게 앉는다는 거 외에는 아무런. 예를 들면 뭐 대표가 유고 상황이면은 그때 뭐 대신 대표 대행을. 그것도 원내대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 전혀 뭐 그냥 수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대단한 어떤 권한과 권력인 줄 아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엄청난 빛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이제 단지 뭐랄까 원외가 최고위원이 되면 의총장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뭐 원내자리에 이런 거 참여할 수 없다. 왜 허위 사실입니까?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 못 가는 거지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의총은 당의 회의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당연히 다 같이 해요. 그렇죠. 원외
당대표일 때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예. 있는 거지. 그 좀 어디서 좀 이상한 소문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자세히 좀 살펴보셨으면 때만 좋겠다. 되면 민주당 경선이나 무슨 선거 때가 되면 나타나가지고 엄청나게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응원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상한 소리 퍼뜨려가지고 분열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커뮤니티마다 들어와가지고. 예. 조심하셔야 돼요. 또 이제 뭐 그 중에는 진성다운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하여튼 뭐 좀 이성적으로 이 사실 아닌 걸로 인해 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거나 받지 않도록. 아니 그 국회 전당대회 보셨잖아요. 그 서로 치고 패고 하는 그런 거기의 꼴들을. 싸움은 그냥 깡패들의 싸움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뭐 정확하지 않더라도 사실을 갖고 다투고 지향점 혹은 뭐 그 사람이 그렇죠. 앞으로의 어떤 정치적 효능감을 보일지 그거와 관련해서 그게 당에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런 거죠. 국힘은 이권 나눠먹기로 해서 모인다니까 아니 당장 내 나와바리를 내가 지켜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치고 패고 싸우는 거고 예전에 우리 전통 시장에 가보면 우리 힘들게 살 때 꼭 시장에서는 그 싸움이 한 번씩 일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영역 다툼하고 뭐 자리 다툼하고 이러시느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모양새가. 아주 재밌는 지금 양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수습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갔다. 역대 보수 정당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도 치고 패고는 안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의 약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은 다 알고 있다는 게 저는 더 끔찍하고 이명박 박근혜 때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경선 와중에 주고받았던 공방에 담긴 내용들이 다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다 감옥 가야 될 일이었는데 서로 그거를 힘을 주셨을 때 감추려고 하다가 나중에 다 국민의 심판을 받은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윤석열,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할 거 없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범죄적 행각을 했던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거기 들러붙어가지고 또 뭔가를 지금 꾸미고 있는 건데 그 앞으로 선출되는 당대표가 뭐 확실한 그 대권 주자로 서고 또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 또 이제 쥐새끼들처럼 한쪽으로 줄 가서 쫙 서가지고 이제 또 그 잠잠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제 계속 엎치락뒤치락이 이루어지겠죠. 이진숙의 그 과거 망언이 계속해서 이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5.18 단체는 이권 단체다 이런 말도 했던 걸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골프장. 이렇게 골프장을 이렇게 많이 가요. 그리고 저 단란주점 뭐 이렇게 오밤중에 술 먹으러 다니는 건 또 왜 이렇게 많이 갔어요? 아니 거기가 뭐 그것도 팔고 저것도 팔기 때문에 뭐 자기는 뭐 이상한 거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법인카드를 그렇게 멋대로 휴일에 그 사실은 공무원들도 말이죠. 무슨 휴일에 어쩔 때 보면은 공무 때문에 뭐 접대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휴일에 먹어요. 그 이튿날 와서 계산을 해. 월요일이나 이런 때 한다고.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얻어먹은 건 아닙니다. 이제 뭐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휴일에 뭐 골프장 법인카드로 유명한 사람이 김재철 씨잖아요. 그렇죠. 이사 때 그 무슨 저기 여자분이랑 같이 제이 씨 뭐 그 집 근처에서 뭐가저고 뭐 회 사 먹은 거부터 무슨 저 기내 면세 쇼핑까지 뭐 다 하여튼 골고루. 아니 그거를 개인 카드로 해야지 왜 그걸 법인 카드로 합니까? 이 사람들 생각이 이진숙 씨 항변 보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쓴 게 아니라고. 그걸 또 변명이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겁니다. 재산이나 없으면 또 몰라요. 부자예요, 저 사람. 부자입니까? 부자예요. 근데 저렇게. 그리고 또 저기 예전에 이라크에 있을 때도 뭐 거기서 뭐 대단한 전공 기자인 것처럼 알려졌지만은 실상은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 안전한 곳에서 CNN 받아 적었다고 그렇게 많이 보니까. 이번에 또 저기 좀 뭐랄까 그 동문분들에게는 좀 수치스러울 수 있겠는데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송영선이라고 옛날에 있었죠. 그 송영선이라는 분하고 유희림 지금 요새 유명한 유희림 그 다음에 이진숙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막무가내? 그런 공통점이 있어 보이시죠? 극우적인 뭐 성향과 발언, 그렇지. 그다음에 아주 이상한 행동, 뭐 뻔뻔한 행태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은 대학 같은 과 동문이더라고 셋이. 아 그래요? 예. 경북대? 경북대 영어교육과. 어이구야. 게다가 영어교육과. 아니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경북대 우리 뭐 서울대 법대보다 못하지만 참 떨어지지만 경북대 영어교육과도 만만치 않다. 어떻게 또 그 양반들이 또 한데 모여 있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예전에 경북대의 어떤 카카오톡에 예. 그 방이 있었는데 예. 누군가가 우리 학교 출신이니까 방통위원장 되도록 밀어주자. 예. 원로인 어떤 동문이 그렇게 썼다가 아주 벌떼같이 그냥 반대 댓글들이 달렸대요. 아, 그래요? 지금 뭐 한마디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하다. 모교에서도 그렇게 환영받는 위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은 예. 자기가 보수라고 설사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부끄러운 존재예요. 예.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글쎄 말입니다. 예. 아니 그리고 또 특히 이진숙이가 다시 이렇게 박물관에 들어갔다 다시 언론 적폐 박물관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시 나올 수 있는지. 그게 그러니까 이 정부의 속성과 성격을. 아니 그리고 자기도 그 무슨 뭐 캠프 대변인 이런 걸로 뭐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 때문에 몇 번 내친 사람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방통위원장이라는 그 중요한 자리에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 뭐 이진숙은 뭐 초저녁에 다 이제 어떤 견적의 사람인지 규명이 됐는데 저는 제가 또 너무 좋아했고 예. 제 아버지하고 또 같은 교회 출신이시고 한 엄기영 전 사장님. 아니 그 양반은 왜 저기 진짜 춘천에서 인물 났어요 진짜. 원래 평창 출신인데 예. 아니 그 양반은 또 왜 갑자기 뭐 민노총을 비난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너무 좀 이상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양반은 무슨 이렇게 이 뼈가 연골로만 돼 있는 것 같아. 아니 예전에 엄기영 사장을 지키자고 얼마나 국민들이 많이 저거 성원도 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한나라당 후보로 강원도지사 나간 거 가지고 또 얼마나 또 놀래고 어이없었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완전히 저쪽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 공범자들인가요? 그렇죠. 최승호. 네. 그 뉴스타파에 계셨던 우리 최승호, 또 MBC 사장하셨던 최승호 PD 이런 분들이 만든 다큐멘터리. 인사말도 경연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 당시 또 나와가지고 시사회 때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엄기영 전 사장님 오셨을 때 일어나가지고 인사하시고. 그래서 야 다시 우리 편으로 돌아오셨나 보다 했는데 민노총 탓하면서 그 박문진 이사가 되겠다고 나서셨어요. 진짜 이상한 분 같아요. 그때 그 양반 사장일 때 그 박문진 이사 아니셨습니까? 아니죠. 저는 그 사람 쫓겨난 다음에 제가 갔을 때는 김재철이 사장이었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좋아했던 분이어서 두루 알아봤는데 그 MBC에 70년대 들어오셨더만요. 네. 그래서 2010년대 이제 2010년 그 즈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MBC 대주주 박문진, 김우룡 이사가 그 내쫓은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사장이. 이명박 정권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거의 30년 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그 말하자면 내쳐지고 뭐 그래도 한동안은 또 사장으로서 전직 사장으로서 예우를 받긴 했지만은 그 일자리가 없는 거에 대한 어떤 굉장한 어떤 공허감 이런 것들이 그분으로 하여금 한나라당 강원도지사로 콜링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고 또 그 주변에 하나같이 다 그쪽 계열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그래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70이 넘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름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이었고. 그렇죠. 지금도 지나가면 사인해달라고 할 사람들이 뭐 부지기수일 텐데. 그런데 말년을 저렇게 박문진 이사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 이사 가서 이사장 시켜달라고 또 하려는 생각에 아마 노리는 것 같은데. 네, 가서 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가능성. 그것도 참 노추죠, 노추. 아니 좀 그리고 국내 최장수 앵커다운 어떤 품격과 가오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그런 게 없더라고. 언론 출신들이 상상외로 그게 없더라고요. 지금 어디 이렇게 정부 같은 데나 공공 사이드에 저 임명 받아가지고 이상한 짓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 하는 거 보면 언론인 출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생계에 대한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박문진 이사는 그게 무슨 보수를 엄청나게 받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권한은 많이 갖고 있지만
근데 박문진 이사장은 또 좀 다르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별거 아닌 박문진 이사도 그렇게 목을 매는데 박문진 이사장은 그 사람들한테는 완전 꿀단지지. 그러니까 KBS 이사장하고 박문진 이사장은 또 달라요. KBS 이사장은 KBS 안에 있는 이사회 장이기 때문에 그냥 일종의 서비스 개념으로 사무실이나 뭐 차량이나 이런 걸 제공받는 거고 박문진은 별도의 기관이잖아요. 그 거기에 장이에요. 기관의 장이라서 그 연봉도 더 많고 공식적으로 자기가 인사권도 갖고 있고 박문진 직원들에 대해서 그 MBC 무슨 저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외에도 그러니까 꿀보직이지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걸 놓고 또 막 그 가서 저 시켜주세요 하는 이런 충성 경쟁을 그러니까 이제 엄기영 전 사장께서 뭐 민주노총 뭐 이 지배하는 MBC 이렇게 드립을 날리는 거는 나를 좀 이사장 시켜달라. 그렇죠. 그런 거죠 뭐. 뭐 안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노출하고 아니 지금 그리고 MBC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이제 이진숙이 들어오면은 뭐 일주일짜리가 될지 한 달짜리가 될지 뭐 모르지만 무조건 해낼 일이 이제 MBC의 사장을 가장 극우적인 인사로 보내는 정지 작업을 사전 작업을 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게 통설이잖아요. 근데 다시는 이제 MBC 출신을 MBC 사장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수구 세력의 다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폭발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 명확한데. 박민을 능가하는 외부인을 갖다 꽂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걱정입니다. MBC 지금 정말 지켜야 됩니다. 하여튼 2인 회의 열자마자 바로 탄핵으로 간다고 하니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이 적폐청산을 한 줄 알았더니 더 무렴치한 인간들이 와가지고 지금 세상을 더 악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동의 시기에 역사는 항상 이런 반동의 시기를 겪습니다만은 이때 하여튼 끈질기게 잊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한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건강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맞습니다. 모두. 고수의 전략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최강욱 전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